1942년 1월 14일 도쿄 일본 제국 해군 본부. 나가노 오사미 제독은 태평양 전선에서 올라온 최신 정보 평가서를 검토했다. 그의 참모들은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의 산업 회복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냈다. 미국인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재건하고 있다. 그들의 조선소는 24시간 내내 가동 중이다. 그들의 공장들이 군수 생산 체제로 전환되는 속도는 우리 분석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다. 일본 전쟁 기계의 핵심부에서 나가노는 모든 일본 제독들이 뼈저린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던 사실을 분석했다. 미국은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기회의 창은 매달 닫히고 있었다. 나가노에게 필요했던 것은 미국 공장들이 풀가동 생산에 도달하기 전에 미국의 사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대담하고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제국 해군의 기획부서 깊은 곳에서 한 장교 그룹이 이미 그 무기를 구상해냈다는 점이었다. 전함이 아니었다. 항공모함도 아니었다. 바로 잠수함이었다. 37,000마일의 대양을 횡단할 수 있고 수면 아래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며 연합군의 전쟁 수행 노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바로 파나마 운하였다. 이 계획은 PAN 작전이라 불렸다. 그리고 이 작전은 어떤 척도로 보아도 해전사상 구상된 것 중 가장 야심찬 잠수함 작전이었다. PAN 작전 이면의 전략적 논리는 일본의 가장 근본적인 지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 제국 해군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들은 1930년대 내내 집착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미국의 병참을 연구했다. 그들의 결론은 경고에 가까웠다. 이 미국의 대서양 함대와 태평양 함대는 분리된 부대로 운영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두 대양 사이에서 해군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다. 운하가 없다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미국 전함 함대는 남아메리카 남단 케이프 혼을 돌아 14,000마일을 추가로 항해해야 했다. 시간적 손실은 재앙적인 수준이었다. 3주의 추가 이동 시간이 필요했다. 그 3주는 태평양을 확보하고 보강하며 난공불락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해군 내에서 작전의 신으로 알려진 천재적이고 기이한 작전, 장교 쿠로시마 카메토 대좌는 1941년 말 전략적 계산을 끝마쳤다. 파나마 운하의 관문들이 파괴된다면 그는 기밀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미국은 최소 6개월 동안 태평양에 해군력을 집중시킬 수 없다. 그 기회의 창 안에서 일본은 알류샨 열도부터 호주까지 어떤 미국 함대도 돌파할 수 없는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을 패배시킬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가 받아들이기에 패배의 대가를 너무 높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 메모는 해군 본부에 큰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유포되었다. 쿠로시마는 단순히 목표물을 식별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이론을 정립한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생산량을 따라잡을 필요가 없었다. 일본은 시간을 벌고 현지에서 기정사실을 구축하며 미국의 산업적 우위가 군사적 지배력으로 나타나기 전에 협상을 통한 평화를 강요해야 했다. 파나마 운하가 그 열쇠였다. 그 파괴가 곧 전략이었다. 하지만 잠수함으로 운하를 파괴하는 것은 1941년의 해군 과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공학적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운하의 핵심 병목 지점인 가툰 관문은 해발 130피트 높이에 있었다. 그곳은 오직 항공기로만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41년 당시 일본 본토에서 파나마까지 왕복 비행을 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없었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 해결책은 개념적으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일본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큰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잠수함들은 탐지되지 않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파나마 해안 근처에서 부상하고 항공기를 발진시켜 관문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뒤 파도 아래로 사라질 것이었다.
폭탄이 떨어지는 20분 사이에 연합군의 모든 전쟁 수행 노력이 바뀔 것이었다. 패스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들은 이 400급으로 지정되었다. 1942년 초 구례의 해군 기술부에서 작성된 이 잠수함의 제원은 해군 공학의 비약적인 도약을 의미했으며 계획안을 검토하던 장교들은 처음에 이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을 정도였다. 전장 400피트. 건조된 그 어떤 잠수함보다 길었다. 배수량. 수중 6,500톤. 표준적인 일본 함대 잠수함 배수량의 거의 3배에 달했다. 항속거리. 제급유 없이 37,500마일. 지구를 한 바퀴 반 돌 수 있는 거리였다. 항공기 탑재량. 아이치 M6A 세이란 수상 공격기 세대. 세이란이라는 이름은 산항해를 의미했다. 이 비행기들은 특별히 접어서 압력 경납고 데크에 보관하고 30분 이내에 조립하여 잠수함 전방 데크에 설치된 사출기에서 발진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항공기는 800kg 폭탄 하나 또는 어로에 하나를 탑재할 수 있었다. 9대의 항공기를 실은 3척의 잠수함은 특정 지점 목표물에 대해 중형 공습과 맞먹는 폭탄 투하량을 전달할 수 있었다. 가툰 관문이 바로 그 지점 목표물이었다. 이 기술 개발 감독직을 맡았던 미와 시게요시 기술 중장은 1942년 3월 3일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역사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을 만들고 있다. 영국인들에게는 드레드노트가 있었고 미국인들에게는 항공모함이 있다. 일본은 그 자체가 항공모함인 잠수함을 갖게 될 것이다. 훗날 역사가들이 해군 혁신에 대해 쓸 때 그들은 이것에 대해 쓸 것이다. 공학적 과제는 엄청났다. 표준 잠수함의 선체는 수압에 최적화된 원통형이다. 하지만 잠수함 경납고는 전방 데크를 따라 지름 11피트의 원통형 튜브가 필요했다. 이 튜브는 작전 수심에서 수밀성을 유지해야 했다. 항공기 연료와 탄약이 습기나 압력 변화로 점화되지 않도록 제어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앞쪽 끝에는 접힌 항공기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면서도 수백 피트 수중에서 밀봉할 수 있는 문이 필요했다. 구례 해군 공창의 설계자들은 1942년과 1943년 내내 전례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작업했다. 밀폐되고 습한 환경에서 항공기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행기가 사출기를 떠나기도 전에 적의 레이더와 해안포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세 대의 항공기를 빠르게 발진시킬 것인가? 부상작전 자체가 탐지와 공격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임무 후 항공기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수백 번의 공학적 반복을 통해 해답이 서서히 드러났다. 항공기 엔진은 코스몰린 그리스로 보존하고 습기 흡수제로 감싸기로 했다. 예열 시스템을 통해 엔진을 칠 뿐 만에 작동 온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압축 공기 사출기는 3초 만에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있었다. 경납고 전체를 14분 만에 침수시키고 자망을 위해 밀봉할 수 있었다. 이 항공기 자체인 세이란도 근본적인 재설계를 거쳤다. 표준 수상기는 잔잔한 정박지에서 여유롭게 운용되도록 제작되었다. 하지만 세이란은 밀폐된 금속 튜브 안에서 몇 주를 보낸 뒤에도 작동해야 했고 전투 상황에서 30분 만에 조립되어야 했으며 4.5G의 가속도를 내는 사출기 발진에서 살아남아 목표물까지 650마일을 비행해야 했다. 아이치의 엔지니어들은 불필요한 모든 부품을 제거했다. 날개를 펴면 자동으로 제자리에 고정되는 접이식 날개를 설계했다. 회수를 계획하지 않는 카미카제 임무를 위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탈착식 플로트를 설계했다. 그들은 항공기가 동일한 하드포인트에 어뢰나 폭탄 중 하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항공기들을 숙달할 조종사들은 아리이즈미 타츠노스케 중좌가 직접 선발한 승무원들이었다.
잠수함 부대의 항공작전을 지휘했던 아리이즈미는 조종사들에게 이전에 해군 비행사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들은 너울이 치는 바다 위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발진해야 했다. 지형지물 없는 망망대해 위를 650마일이나 항해해야 했다. 사진과 항공정찰 이미지로만 보았던 목표물을 찾아내야 했다. 그들은 폭이 110피트에 불과한 관문을 타격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동도 할 수 없고 비행 연습도 할 수 없으며 침상에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잠수함 안에서의 몇 주간의 감금 생활 후에 해내야 했다. 아리이즈미가 설계한 훈련 프로그램은 전례 없이 잔혹했다. 조종사들은 일본 세토 내해의 기지에서 세이란을 몰며 오이타 해군 항공대에 건설된 복제 관문 게이트를 상대로 연습했다. 복제물은 폭 110피트의 실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이 조종사가 파나마의 태평양 쪽에서 진입할 때 마주하게 될 접근 각도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조종사들은 이 공격 프로필을 수백 번 비행했다. 동쪽에서 새벽에 접근하여 태양을 뒤로 하고 방어군의 눈을 멀게 한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저고도로 비행한다. 목표물을 포착하기 위해 3마일 지점에서 팝업 기동을 한다. 45도로 급강하한다. 600m에서 투하한다. 200m에서 기술을 올린다. 모든 조종사는 자면서도 이 과정을 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했다. 적대적인 해안의 새벽녘, 노출되는 매 순간이 요격의 위험인 상황에서 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실어 나를 이400급 잠수함들은 세 곳의 일본 해군 조선소에서 동시에 건조되었다. 구례 해군 공창에서 1호 함인 2400을 건조했다. 사세보 해군 공창은 2401을 건조했다. 세 번째 조선소는 나중에 보급 잠수함으로 개조될 2402의 작업을 시작했다. 추가 선체인 2403과 2404도 주문되었으나 일본 산업 중심지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끝내 완공되지 못했다. 건조 일정은 1943년 당시 일본 산업이 처했던 압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400은 1943년 1월에 기공되어 1944년 1월에 진수되었고 1944년 12월에 취역했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을 만드는 데 거의 2년이 걸린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 조선소들은 6주에 한 척꼴로 함대 잠수함을 찍어내고 있었다. 이 400급은 공학적 걸작인 동시에 산업적 한계를 자인하는 결과물이었다. 이 400 잠수함의 내부는 이전이나 이후의 그 어떤 함선과도 달랐다. 선미에서 선수로 걷는 것은 떠다니는 군사도시를 여행하는 것과 같았다. 이 후방 구역에는 잠수함에 엄청난 항속거리를 제공하는 엔진, 모터, 기계실이 있었다. 수상 주행을 위한 6대의 디젤 엔진, 수중 작전을 위한 2대의 전기 모터, 그리고 승무원 거주 구역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배터리 뱅크가 있었다. 전방 기계 공간을 지나면 승무원실이 나타났다. 훨씬 적은 인원을 위해 설계된 공간에 200명의 남자가 살았다. 침대는 4단으로 쌓여 있어 맨 위칸에서는 위쪽 침대에 부딪히지 않고는 똑바로 앉을 수도 없었다. 수병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당직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과 침대를 공유했다. 디젤유, 땀, 기계유 냄새는 강철벽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승무원 공간 앞쪽이 경납고였다. 지름 11피트, 길이 115피트로 잠수함 전방 3분의 1을 차지했다. 경납고에 처음 발을 들인 승무원들은 마치 다른 함선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금속 냄새는 같았지만 규모가 달랐다. 세대의 세일한 항공기가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날개를 접고 플로트를 떼어낸 채 프로펠러를 수평으로 맞추어 포개져 있었다. 정비사들은 동체와 경납고 벽 사이의 틈새로 몸을 비틀어 넣어야만 엔진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경납고 앞쪽에는 제어실, 어뢰실, 그리고 그 위로 사출기 데크가 있었다. 사출기 자체는 압축 공기공학의 정수였다.
120피트 레일 위에서 3초 만에 항공기를 시속 0에서 85마일로 가속할 수 있었다. 이 가속 과정에서 기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중력의 5배에 달했다. 세일안의 모든 용접 부위는 이를 견뎌내도록 테스트를 거쳤다. 이 401의 함장을 맡게 될 남부 노부키오 중좌는 1945년 초에 첫 번째 풀타임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 그의 승무원들은 보관 상태에서 항공기 3대를 조립하는 데 27분이 걸렸다. 사출기는 9분 만에 3대 모두를 발진시켰다. 회수는 아무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외해에서 수상기를 회수하려면 잠수함이 부상하여 항공기를 옆으로 유도한 뒤 파도에 흔들리는 동안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각 항공기 회수에는 30분이 걸렸다. 3대면 90분이었다. 미국 항공기들이 초계 비행을 하는 해역에서 수면에 90분간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었다. PAN 작전 이반자들은 일찍이 항공기 회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결정했다. 조종사들은 임무 완수 후 잠수함 옆에 불시착할 수 있었다. 잠수함은 조종사들을 신속하게 건져낼 수 있었다. 항공기는 버려질 것이었다. 잔인한 계산이었지만 수면 위에서 90분을 버티는 것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 원래 구상된 PAN 작전은 파나마 운하 시스템의 3가지 지점을 목표로 했다. 1차 목표, 대서양 쪽의 가툰 관문. 2차 목표, 태평양 쪽의 미라플로레스 관문. 3차 목표, 선박들이 통과하는 인공 호수를 만드는 가툰의 흑댐이었다. 3곳 중 가툰댐이 가장 취약했다. 건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흑댐이었던 이곳은 20일 입방마일의 물을 가두고 있었다. 만약 댐이 무너지면 그 결과로 발생한 홍수는 운하수로를 휩쓸어버리고 하류의 관문 장치들을 파괴하여 재건에 수년이 걸리게 할 것이었다. 이 합동 공격으로 운하는 약 2년에서 5년 동안 가동 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후 미국 정보당국은 실제 피해를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수리에 18개월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8개월이면 충분했다. 즉 1944년이나 1945년의 18개월은 미국 함대가 태평양에 집중되느냐 아니면 두 대양으로 갈라지느냐의 차이를 의미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승리와 협상을 통한 교착 상태 사이의 차이였다. 작전은 1944년 6월에 거의 실행될 뻔했다. 2400과 2401이 임시 배정되었고 승무원들은 브리핑을 받았으며 목표물 사진이 배포되었다. 그러다 1944년 7월 9일 사이판이 미군에게 함락되었다. 사이판의 상실은 섬 그 자체 이상의 의미로 일본의 전략 기획에 재앙적이었다. 사이판은 일본 본토를 B-29 폭격 사정권 안에 두게 했다. 그 상실은 미국 폭격기들이 이제 도쿄, 오사카, 고베, 나고야 그리고 이 400급 잠수함들이 건조되고 정비되던 구레와 사세보의 해군 공창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더 즉각적으로 사이판의 상실은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 도조, 수상이 사임했다. 해군의 전체 전략 구상은 재평가가 필요해졌다. 패닉 작전은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중단되었다. 검토에는 수개월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미군은 레이테만, 이오지마 등 태평양을 가로질러 계속 징역했다. 각 섬들은 미국의 공군력을 일본 본토에 더 가깝게 가져다 주었다. 1945년 초에 이르러 전략적 상황은 급격히 바뀌어 일부 장교들은 파나마 운하를 파괴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이 필리핀을 지키지 못한다면 운하를 파괴한들 무엇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 해군 본부 내에서의 논쟁은 치열했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파벌은 패스 작전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운하가 파괴되면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미군이 분산될 것이었다. 본토 침공은 늦춰질 것이었다. 이 일본은 방어 준비를 하고 국민 의용대를 훈련시키며 최후의 결전을 위해 집결 중인 수천 대의 카미카제 항공기와 보트를 배치할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다. 다른 파벌은 잠수함들이 본토 근처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항공모함 기동 부대들은 일본 해안을 따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
항공기를 탑재한 이-400 함정들은 기존 잠수함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었다. 세 번째 파벌은 아예 다른 목표를 제안했다. 아사무라 아츠시 대좌는 1945년 1월 메모에서 파나마 운하는 너무 멀고 방비가 너무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작전의 진정한 취약점은 캐롤라인 제도의 울리시 환초에 있는 함대 정박지였다. 울리시는 미국 항공모함 기동 부대들이 필리핀과 일본 공격을 시작하는 전진 기지였다. 어느 날이든 울리시 석회는 진주만보다 더 많은 해군 톤수가 정박해 있었다. 세 척의 이-400급 잠수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은 밀집되어 정지해 있고 준비되지 않은 미국 함대를 기습할 수 있었다. 논쟁 끝에 누구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타협안이 도출되었다. 울리시를 타격하는 히카리 작전을 먼저 실행하기로 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파나마 운하를 겨냥한 패스 작전은 가용 가능한 잠수함으로 뒤이어 진행될 것이었다. 울리시 계획은 집중적인 최종 훈련을 필요로 했다. 파나마 운하 접근을 연습했던 조종사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목표물을 익혀야 했다. 울리시 석호의 산호초 입구.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들의 분산 패턴, 연료 저장소와 탄약선들의 위치 등 하나만 파괴해도 2차 폭발이 인근 함선으로 번져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목표물들이었다. 이 훈련은 1945년 2월 오이타 해군 항공대에서 새로운 긴박감 속에 재개되었다.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국의 폭격 캠페인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다. B-29들은 이전의 그 어떤 경험보다 압도적인 규모로 일본 도시들을 타격했다. 1945년 3월 9일과 10일의 도쿄 대공습은 하룻밤 사이에 약 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도시의 16평방마일을 파괴했다. 오이타에서 훈련하던 조종사들은 지평선 너머로 타오르는 도시들의 붉은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려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연습 비행을 했다. 울리시 임무에 선발된 세일한 조종사 중 한 명인 다카하시 카즈오 중위는 1945년 3월 15일 자신의 개인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오늘 산호초 입구를 상대로 연습했다. 나의 항공기는 완벽하게 반응했다. 접근 각도는 파나마보다 쉽다. 목표물은 더 크다. 문제는 미국의 공중 초계기들이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루먼 헬캣들이 석호를 계속 선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접근 속도로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공격을 마칠 때까지 약 3분의 시간이 있다. 3분이면 충분하다. 3분이면 충분해야만 한다. 내 뒤에서 불타는 도시들을 생각한다. 3분이 모든 것이다. 2400과 2401은 1945년 6월 26일 마이즈루 해군 기지를 떠나 필리핀의 남쪽으로 향했다. 그들과 함께 각각 2대의 세이란을 실은 소형 E-13과 E-14가 동행하여 총 4척의 잠수함 부대에 10대의 항공기가 실렸다. 히카리 작전이라는 명칭의 이 임무에는 10대의 항공기, 10명의 조종사, 그리고 3년간 축적된 일본 해군 혁신의 공학적 정수가 담겨 있었다. 도쿄의 기획자들이 몰랐던 사실은 미국의 신호정보 부대가 이미 잠수함 부대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무선 통신을 감지했다는 것이었다. 해군 정보국은 암호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던 일본 지휘관들이 의심하지 못한 정밀도로 일본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진주만에서 일본의 메시지 트래픽을 분석하던 어니스트 엘러 대좌는 7월 1일 이렇게 기록했다. 필리핀해에서 잠수함 활동의 비정상적인 집중, 트래픽 분석 결과 조율된 작전임을 시사함 다수의 유닛. 예상 목표 태평양 함대 시설, 울리시와 애니웨톡의 경계 강화를 권고함. 잠수함들은 밤에는 수면 위에서 12노트로 이동하고 미국 초계기들이 가장 활발한 낮 시간대에는 잠항했다. 항해는 고통스러웠다. 훨씬 적은 인원을 위해 설계된 선체에 200명의 남자가 교대로 침대를 쓰고
요리 중 발생하는 열 신호를 피하기 위해 찬 음식을 먹으며 설계 한계치에서 가동되는 함선의 끊임없는 기계 소음 속에서 살았다. 세일한 조종사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항공기가 경납고 데크를 차지하고 있어 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침상이나 비좁은 장교 식당에서 살다시피 하며 이미 다 외워버린 목표물 사진을 복습하고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접근 각도를 계산하며 올지 안 올지 모를 임무를 기다렸다. 이사 01에 탑승한 남부사령관은 매일 수중 항행 훈련을 실시하며 부상 및 발진의 순간을 위해 승무원들의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 그 일련의 과정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만큼 연습되었다. 부상, 경납고 문 개방, 항공기를 하나씩 꺼낸다. 날개를 편다. 플로트를 장착한다. 엔진 시동을 건다. 데크에 설치된 펌프로 연료를 주입한다. 사출기 발진, 잠항. 이 모든 과정을 30분 안에 마쳐야 했다. 30분이 목표였다. 실전 연습에서 평균 시간은 33분이었다. 남부 함장은 그 3분의 차이가 못내 불안했다. 방어된 항구 근처 수면 위에서의 3분은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1945년 7월 26일 미군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하는 전단을 일본 도시들에 살포했다. 전단에는 다음 폭격 대상인 특정 도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본 지휘관들은 이를 심리전이라며 일축했다. 그들의 말이 반은 맞았다. 전단은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심 어린 경고이기도 했다. 사흘 후인 7월 26일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함 USS 인디애나폴리스 이 티니안 섬에 도착하여 열흘 뒤 히로시마에 투하될 장치의 부품들을 하역했다. 전쟁을 끝내고 그와 함께 히카리 작전과 파나마 운하를 겨냥한 모든 후속 작전을 종료시킬 타임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E400과 E401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남쪽으로 계속 향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잠수함 부대는 14시간 후에 무선으로 소식을 접했다. E400급 잠수함의 승무원들에게 이 소식은 지휘관들이 훗날 해군 복무 중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고 묘사할 정도의 침묵 속에 받아들여졌다. 수년간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친구들이 죽고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들 또한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문화적 체념으로 받아들였던 남자들이 라디오 메시지가 낭독되는 동안 만견자실한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도시 하나, 폭탄 하나, 사망자 8만 명. 그 수치는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이었다. 일본에는 상당한 규모의 도시가 약 60개 있었다. 이 미국은 아마 더 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 전쟁의 산술 방식이 단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다. 남부 함장은 2401의 비좁은 장교실의 장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아는 바를 전달했다. 그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폭탄 하나, 도시 하나. 본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임무는 계속된다. 장교들은 그가 온전히 읽어낼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의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체념이었을지도. 아니면 일본 해군의 전통에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사이에 어떤 감정이었을 것이다. 본부에서 내려온 명령은 모호했다. 지정된 위치로 계속 이동하라. 추후 지시를 기다려라. 본부가 말하지 않은 사실은 도쿄의 논쟁이 이미 질이 멸렬해졌다는 점이었다. 군 장교들과 민간 관료들은 항복, 저항, 협상 조건, 최후의 결전,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무기의 의미를 두고 동시에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히카리 작전의 잠수함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관성에 의해 울리시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무선 메시지는 그날 오후 잠수함에 도달했다. 두 번째 도시, 두 번째 폭탄, 두 폭발 사이의 간격은 사흘이었다. 그 함의는 수학적이고 무자비했다.
미국이 연속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여분의 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의 도시들은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파괴될 수 있었다. 같은 날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하면서 일본의 마지막 전략적 계산을 산산조각낸 제2전선을 형성했다. 일본 전쟁 기획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소련의 중립을 지렛대 삼아 모스크바를 통해 협상을 통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희망은 소련의 선전포고와 함께 사라졌다. 이 판작전의 방향을 울리시로 돌리게 했던 아사무라 대좌는 48시간 사이에 2발의 원자폭탄 소식과 소련의 공격 소식을 모두 접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3년 전 우리는 이 전쟁을 결정지을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운하가 열쇠라고 믿었다. 그 다음에는 울리시가 열쇠라고 믿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시종일관 잘못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문은 어떤 관문을 폭격할 것인지, 어떤 함대를 침몰시킬 것인지가 아니었다. 질문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기를 생산하는 세력을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임무는 1945년 8월 15일 쇼와 천황이 포츠담 선언 수락을 발표하는 칙서를 방송하면서 종료되었다. 2400과 2401은 메시지를 받고 부상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잠수함당 200명의 대원들이 햇빛 아래 데크에 섰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경납고 안의 항공기들, 즉 울리시와 그 너머 파나마 공격을 위해 준비되었던 세이란들은 파기 명령을 받았다. 파기는 패배 속에서도 일본 해군 특유의 꼼꼼하고 철저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항공기들은 분해되었다. 부품들은 배 밖으로 던져졌다. 그토록 뛰어난 공학적 천재성으로 건조되었던 경납고, 데크들은 태평양 바닷속으로 비워졌다. 잠수함들은 부상하여 미국의 호위를 받으며 일본으로 향했다. 이사바에게 처음 승선한 미 해군 장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함선의 인도를 맡은 토마스 블렌차드 중령은 사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정보 브리핑이나 기술 매뉴얼에서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잠수함이다. 데크 위에 서기 전까지 그 규모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길이는 구축함과 맞먹는다. 항공기 경납고는 우리가 미국 잠수함 설계에서 구축한 그 어떤 것보다 정교하다. 남아있는 항공기들은 우리 인벤토리의 그 무엇과도 다른 특수 제작된 공격용 무기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한 것을 시도하고 있었다. 블렌차드의 보고서는 이 기술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군 정보팀은 이 400급 잠수함들이 일본 해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달려들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복사했다. 항공기 사출기는 분해되어 분석을 위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경납고 무늬 메커니즘은 몇 주 동안 연구되었다. 압축 공기 발사 시스템은 수년간 유사한 개념을 연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미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역설계되었다. 미 해군은 2400과 2401을 진주만으로 견인했다. 함선을 조사하겠다는 소련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냉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미 해군 전략가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평가 중인 기술을 공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잠수함들은 결국 1946년 하와이 해역에서 침몰되었고 기밀 정보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이 구현했던 개념은 선체와 함께 가라앉지 않았다. 이 400급을 연구했던 미 해군 엔지니어들은 관찰 결과를 전후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잠수함이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개념은 1950년대 미국의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실험으로 논리적 결실을 맺었다. USS 그라울러, USS 그라울러와 USS 그레이백, USS 그레이백은
레굴루스 핵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개조되었는데, 이 무기는 개념적으로 일본 엔지니어들이 파나마 운하 공격을 위해 설계했던 세이란 어로의 공격기의 후손이었다. 이 400급에서 현대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이어지는 선은 직선은 아니지만 실제한다. 일본은 잠수함이 잠수함 자체보다 큰 발사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무기를 운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 개념은 일단 증명되자 해군 전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파나마 운하 자체는 전쟁 내내 취약한 상태였으며 전후 미군 전략가들은 PAN 작전 문서를 검토하며 이를 곤혹스럽게 여겼다. 운하의 관문들은 1944년과 1945년에 강력하게 방어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공 방어는 주로 대공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공습에는 효과적이었겠지만 새벽녘 태평양에서 저고도로 접근하는 세 대의 항공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1945년 일본의 계획을 검토한 미 정보 분석가들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된 결론에 도달했다. 패스 작전이 1944년 말이나 1945년 초에 실행되었다면 가툰 관문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피해가 재앙적이었을지 여부는 정확히 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달려 있었다. 관문문을 직접 폭격했다면 운하는 몇 달 안에 수리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관문 메커니즘과 전기 시스템을 폭격했다면 수리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적절한 탄두로 같은 댐 자체를 폭격했다면 그 결과는 복구에 수년이 걸리는 대재앙이었을 것이다. 정보 채널을 통해 입수한 1930년대 정찰 사진과 공학 문서를 토대로 작업했던 일본 기획자들은 가툰댐의 취약성 때문에 바로 그곳을 주요 목표물로 식별했었다. 이 흙으로 만든 댐은 폭발보다는 범람으로 인해 한 번 붕괴되면 기초부터 다시 건설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듯이 흙댐을 보수할 수는 없다. 전략적 정보는 정확했다. 공학적 해결책도 정확했다. 항공기는 유능했다. 잠수함들은 작전 가능했다. 패스 작전을 무산시킨 것은 시간이었다.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으로 소모된 시간, 사이판의 함락과 그에 따른 정치적 위기로 소모된 시간, 울리시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모된 시간, 그리고 일본 기획자들이 가장 비관적으로 투영했던 계산보다 더 빠르게 전쟁을 단축시킨 미국 산업 생산의 성공 그 자체로 소모된 시간이었다. 이400과 이401이 완전히 작전 가능해지고 임무가 마침내 부여되었을 때 원자폭탄은 운하 공격이 연장하려 했던 전쟁을 끝내기까지 단 3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400급 잠수함이 보여준 공학적 성취는 패스 작전의 전략적 실패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모든 기술적 척도에서 일본 해군은 엔지니어들이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다. 그들은 역사상 그 시점까지 건조된 것 중 가장 큰 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작으면서도 650마일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만큼 강력한 항공기를 설계했다. 그들은 움직이는 데크에서 3초 만에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사출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들은 사진으로만 보았던 목표물을 상대로 정밀 폭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종사들을 훈련시켰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폭격으로 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전시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항공 연료가 동시에 부족해진 자원 제약적 전시, 경제로부터 할당된 재료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400급 잠수함을 만들고 탑승했던 남자들은 이 어느 수준에서는 자신들이 시대의 전략적 상황을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르고 있던 전쟁이 이미 구식으로 만들어버린 해전 개념을 위해 건조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인 해군 무기는 잠수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었다. 실제 항공모함들이 이미 승리하고 있을 때 이 400급은
항공모함이 되려고 노력하는 잠수함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역사가 결국 입증할 방식으로 옳았다. 냉전의 결정적인 해군 무기가 된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은 해저에서 지상 목표물을 향해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하는 잠수함이었다. 전략적 개념 면에서 그것은 정확히 1944년 이400급이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무기보다 50년 앞서 있었고 기술적으로 한 세대가 부족했을 뿐이었다. 파나마 운하 공격의 전략적 근거를 구상했던 작전의 신 쿠로시마 대좌는 전후 시절을 무명 속에서 보냈다.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그의 판단은 옳았다. 태평양 전쟁을 분석한 미국 전략가들은 1944년에 운하 마비가 가속화되던 미국의 공세에 심각한 병참상의 차질을 빚었을 것임을 훗날 확인해 주었다. 잠수함 발사 항공기 개념에 대한 그의 판단도 옳았다. 무기는 작동했다. 다만 시간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 그는 일본의 전략적 기회에 창이 있다고 계산했지만 그가 메모를 썼을 때 그 창은 사실 이미 닫히고 있었다. 오이타 해군 항공대에서 훈련하며 파나마 운하 접근 비행을 수백 번 수행하고 가툰 간문의 폭과 태평양 진입로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의 각도를 외웠던 조종사들은 특이한 형태의 생존자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임무를 위해 준비했었다. 그들 자신의 평가에 따르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타격을 위해 훈련했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임무를 취소시킨 것은 적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군사 임무를 동시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무기였다. 훈련 기간의 긴박함을 담은 1945년 3월에 일기를 남긴 다카하시 중위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가고시마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 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의 일기는 사후의 손주들에 의해 발견되어 결국 이 400급의 역사가 보존된 구례 해사박물관에 기증되었다. 박물관은 공학도면, 훈련 매뉴얼, 연필로 공격 각도가 표시된 파나마 운하 정찰 사진, 그리고 항복 전 항공기들이 버려진 태평양에서 회수된 세일안의 프로펠러 하나 등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그 프로펠러는 삼엽이고 진한 녹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지름은 8.2피트이다. 그것은 항공기를 끌고 태평양 하늘 650마일을 날아 세상 반대편의 목표물을 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결코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것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재건된 도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다. 세계의 역사가 수용하기를 거부한 전략을 위해 봉사했던 공학적 천재성의 기념비로 말이다. 이 400급 잠수함들은 2013년 하와이 수중연구소의 연구원들에 의해 진주만 근처 태평양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잠수함들은 해저에서 거의 70년을 보낸 뒤에도 선체가 온전한 채 2300피트 깊이에 가라앉아 있었다. 경납고는 여전히 밀봉되어 있었다. 사출기 레일도 여전히 보였다. 이 소련의 조사를 막기 위해 자침되었던 선체들은 이를 촬영한 해양학자들에게 마치 단순히 잠이 든 것 같은 자세로 바닥에 안착해 있었다. 완수된 임무는 없었다. 도달한 목표도 없었다. 세계의 항공기 경납고는 결국 스며든 물로 가득 찬 채 밀봉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너무 늦게 왔거나 잘못된 형태로 왔거나 혹은 아예 오지 않은 명령을 기다리던 세일한 어로의 공격기들이 머물던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패스 작전의 역사를 맴도는 질문은 가장 단순한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건조가 더 빨랐다면? 작전이 사이판 함락 후 중단되지 않고 1944년 6월에 시작되었다면? 도쿄의 전략적 논쟁이 울리시가 아닌 패스 작전 쪽으로 결론 났다면? 1944년 말 어느 맑은 아침 9대의 항공기가 같은 관문을 정밀 폭격했다면? 이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미국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충분히 그럴듯하기에 더욱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한다. 운하는 손상되었을 것이다. 손상 정도는 조준 정확도에 달려 있었다. 이 임무만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고 접근 비행을 수백 번이나 수행한 조종사들이 모는 세이란의 조준 정확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에서 가툰 관문의 피해는 3개월에서 6개월의 긴급 수리를 요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태평양에서의 미국 함대 집결은 복잡해졌을 것이다.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복잡해졌을 것이다. 미국의 산업기계는 늘 그랬듯이 여유분과 물량 공세로 적응했을 것이다. 배들은 케이프 혼을 돌아갔을 것이다. 침공 일정은 밀려났을 것이다. 전쟁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 얼마나 더 길어졌을지는 어떤 모델도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 답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역사적 인물들이 내렸을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이 400급 잠수함과 세일한 항공기를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전시 상황과 제약된 자원 속에서 지고 있는 전쟁이 강요한 마감 기한에 쫓기며 수십 년 동안 다른 어디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개념을 앞선 진정한 기술적 정교함을 갖춘 해군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다. 파나마 운하 임무를 위해 훈련한 조종사들은 항법, 적어도 정밀 폭격, 잠수함 데크에서의 사출기 발진 등 역사상 그 어떤 비행사도 이전에 훈련받은 적 없고 이후로도 훈련받지 않은 수준의 특화된 전문성을 달성했다. 작전은 실패했다. 전쟁은 패배했다. 잠수함들은 태평양 바닥에 앉아있다. 하지만 그 세 개의 프로펠러가 던진 질문, 즉 잠수함이 수천 마일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향해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세이란을 만들고 오이타에서 훈련을 수행한 사람들에 의해 내려졌다. 답은 예였다. 세상은 그 질문이 함의하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기술을 필요로 했을 뿐이다. 하지만 1944년과 1945년 B-29의 폭격을 받는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장에서 불타는 도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조종사들을 훈련시켰던 일본 해군은 그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역사상 가장 대담했던 해군 작전은 공학이 틀려서도 조종사들이 부족해서도 전략의 근본의 결함이 있어서도 아닌 이유로 실패했다. 그것은 세상이 그 세상을 바꾸려던 배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원자폭탄은 모든 재래식 군사작전을 동시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미국의 궁극적인 병참의 기적이었다. 다른 모든 무기의 필요성을 끝내버린 무기 말이다. 항공기를 파나마로 실어 나를 잠수함을 만드는데 3년을 보낸 일본 제독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보병, 탱크가 아니라 미국의 과학에 의해 패배했다.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미국의 산업이 적이 싸우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군대에 보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원자폭탄은 미국의 과학이 적이 생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400급 잠수함과 이를 만들고 운용한 사람들은 다른 전쟁을 겪을 자격이 있었다. 공학적 천재성과 조종사의 기술, 전략적 상상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전쟁 말이다. 가장 공장 시설이 많은 쪽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무기를 가진 쪽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 말이다. 그들은 그런 전쟁을 겪지 못했다. 누구도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실제로 일어난 전쟁, 즉 군사 기획자들의 상상이 아니라 산업사회가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전쟁을 겪었을 뿐이다. 잠수함들은 여전히 저 아래에 있다. 프로펠러들은 태평양 수면 아래 2300피트의 어둠 속에서 조류를 따라 여전히 천천히 돌고 있다. 각각 3개의 날개를 가진 채로. 사진 속에서는 여전히 녹색 페인트가 선명하다. 결코 도달하지 못한 목표물을 향해 태평양 하늘 650마일을 날아갈 항공기를 끌어당기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다. 목표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가툰 관문은 여전히 작동하며 배를 올리고 내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나누고 있으며 쿠로시마가 1941년 메모에서 태평양 전쟁의 열쇠라고 식별했던 그 병참의 병목 지점을 여전히 대표하고 있다. 매년 7,500만 톤의 화물이 운하를 통과한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 벌크선 등 세계 무역의 동맥들이다. 그들 중 누구도 세척의 잠수함이 한때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 통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일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누구도 태평양 아래에서 항공기를 운반하기 위해 지름 11피트, 길이 115피트의 경납고를 만든 구레의 엔지니어들을 알지 못한다. 누구도 접근 비행을 수백 번 수행하고 관문의 폭을 10피트 오차 내로 꿰고 있었으며 준비가 되어 기다렸으나 끝내 자신들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오이타의 조종사들을 알지 못한다. 운하는 화물을 옮긴다. 물은 관문을 채우고 비운다. 결코 사용되지 않은 무기에 의해 파괴되도록 설계되었던 관문 메커니즘은 자신들을 거의 바꿀 뻔했던 역사에는 무심한 채 매번 배가 지나갈 때마다 오르내리며 자신들의 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태평양 바닥 어딘가에서 이400과 이401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경납고는 밀봉되어 있다. 사출기는 녹슨 채 고정되어 있다. 그들의 세일안들은 항복 전 바다에 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해저에 흩어져 있으며 프로펠러는 동체에서 분리되고 날개는 마침내 공기가 아닌 물속에서 펼쳐져 있다. 역사상 가장 야심찼던 잠수함 임무는 굉음이 아니라 무선 메시지 한 통과 데크 위의 침묵, 그리고 너무나 다른 기대를 품고 건너왔던 바다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는 느린 회항으로 끝이 났다. 엔지니어들은 옳았다. 조종사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잠수함들은 건조되었다. 다만 역사가 거부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만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가 패스 작전에 대해 이 잠수함 안에 11피트 너비의 경납고를 만든 구레의 엔지니어들에 대해 혹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관문을 향해 똑같은 접근 비행을 수백 번 수행했던 오이타의 조종사들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미션이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게 하세요. 댓글을 남겨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들이 잊히지 않도록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